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도요, 양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매 시간 여러분들 학습 부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여러분께서는 1년 정도는, 이 공부 정말 내가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에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양이 좀 많긴 하더라도 그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어머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나왔으라고 자신감 있게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의 신분이라고 하면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학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아니 경국대전에 보면 양반에서부터 평민까지 있잖아요. 평민들까지는 크게 차별 없이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에서부터 평민까지는 이건 이제 양인이다. 반면에 그 밑에는 천민. 그래서 크게 보면 양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신분 제도를 이제 양천제라고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간이 바로 뭐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민이다.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권리를 행사,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반면에 이제 천민들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민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공민들 같은 경우는 자유민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국가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냐? 과거 시험 보는 거. 물론 여러분들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과거 시험 보기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상에선 그래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과거 시험 합격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이지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민으로서 과거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자유가 있는 만큼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의무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조세 공납력을 담당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양천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양반에서부터 중인, 평민 이 차이는 어떤 뭐 신분적 차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직업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 기술을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식의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양천제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국대전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조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실제 생활이요 양반과 평민이 같을 리가 없죠.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죠. 자, 그런 모습들은 특히나 조선에서 16세기 이후로 확고하게 굳어져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16세기가 되게 많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5, 16.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100년 되면서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뭔가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보다는 체제가 좀 이제 서서히 보수화돼가는 모습. 그래서 앞서 열심히 만들었던 각종 제도가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전기에서도 흔들리는 그 기준점은 16세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양천제가 아니라 평민과 양반의 삶은 엄격하게 구분돼 있고 평민들은 실제로 이제 과거 시험 거의 못 봤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양반들은 갖가지 특권들을 누리게 됐더라. 그래서 이들과 이들의 삶을 완벽하게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양반의 반자에다가 일반 백성이 이제 상민할 때 상자를 짜가지고요. 이걸 바로 이제 반상제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를 표방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반상제. 조선은 그래서 반상제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신분들 생활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양반.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면요. 문반과 무반을 불러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관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문반, 무반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포함시켜주는 개념이며 더 가서 그들의 속해 있는 가문까지 불러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이라고 하면 그냥 조선의 지배층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점점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양반들을 사족, 선빈의 집안이다 그래서 사족 이렇게 불러주죠. 그 사족들 중에서도요, 제지사족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제지라고 하면 지방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사림들을 말하는 겁니다. 드셨어요? 자, 양반 같은 경우는요, 실제 생산활동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하는 건 열심히 유학 공부해가지고요. 과거 합격해서 나라의 관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한 4시부터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요.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30살 정도가 되면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40, 50대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요. 우리 집안이 제 아무리 예전에 잘났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과거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의 어떤 권세가 예전같이 못해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만 들고 있는 거지 실제 생활상은 평민보다도 못한 경우까지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반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알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도 과거 시험 아니 보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음서가 있고 천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음서는 문음이라고 하는데 단 그 문음의 혜택 자체가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 5품 이상이었지만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 너는 문음으로 들어왔니? 아유 창피하다. 이렇게 약간 수근수근 거리니까 결국은 다들 다시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생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나라에서는 공부 빨리 해가지고 관리가 돼 라면서 학생이거나 아니면 현직 관료인 그들에게 군대 오지마, 공사판에 굳이 안 놔도 상관없어 라면서 각종 구격을 면제시켜줬어요. 원래는 현직 관리들만, 현재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역을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예비 관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들도 구격을 면제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 같은 이제 군대 안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조선의 넘버 2 중인 계층을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 중인은요, 별표를 좀 치고 갑니다. 시험에서 물어볼 게 정말 많아요. 되셨어요?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려의 넘버 2가 누구였어요? 중류층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중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딱 하나의 이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중류층 같은 경우는 고려가 1품에서부터 9품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5품 이상이면 귀족인 거고, 6품부터는 중류층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네가 관품이 어느 정도니 이걸 봤다라면 조선은요. 몇 품 따지지 않나요? 중인들 중에서도 관직에 나가서 품계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품이다, 3품이다. 근데 그래본들 그들은 절대 양반 안 놔줘요. 그러니까 양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관직에 나가서 6품이에요.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을 읽고 유학책을 읽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일단 느낌 조금 오셨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통 중인이라고 하면 가장 일단 중심이 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기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인의 범주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고려에서 들어본 적 있죠? 서리, 향리 이들도 중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술관. 조선에서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죠. 잡과는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율과, 음양과, 역과, 의과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역과를 통과했다. 그러면 그는 역관, 통역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율과를 합격했다. 법률 쪽의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율관이 되고 의과를 합격했다. 의관, 나라 소속 의사가 되는 거고 음양과를 합격했다. 천문관이 돼요. 근데 요거 말고 화원도 들어가요. 화원이라고 하면 나라에 소속돼서 그림 그리는 사람. 조선 후기 김홍도 들어보셨죠? 김홍도가 대표적인 화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이런 역관들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봤더니요. 사역
사역원에서 일을 하면서 각종 통역을 담당하게 되고요. 율관에 관한 법률인데 조선 6조 중에서 법률 담당하는 것은 형조가 되겠죠. 의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예전에는 이제 전의감이라고 있었어요. 천문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영화 관상감 본 적 있잖아요. 관상감을 봤대요. 영화 관상 본 적 있잖아요. 이 관상감에 소속돼서 이제 천문관 역할을 담당하고요. 화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화서에 소속이 되는데, 이 도화서가요,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렸냐면 도화원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도화원인데 지금은 이제 도화서가 되면서 그림을 그렸더라.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보는데, 이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제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지만, 취재라고 해가지고요, 나이가 좀 많거나 기술이 모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재의 방식을 통해서 기술관이 되기도 합니다.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청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이제 하급 관리들이 되겠고, 뭐 향리는 여기는 이제 중앙관청, 여기는 지방관청. 단 예전과 같은 위세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향리들은 아전이라고 해가지고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제 그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가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양반이 아니어서, 그렇죠? 양반의 신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이 서얼이 중인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양반이 아닌 첩이기 때문에 서얼들 같은 경우는 중인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들을 바로 뭐라면 중서라고도 불러줘요. 중인에 소속되는 사람들이다. 중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요, 자기네 소수의 양반들만 가지고 싶어요. 양반이 너무 흔해지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숫자를 제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둘 다가 양반이 아니, 너는 순수 양반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요, 이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문과 못 봐요. 대신에 나라 관직에 나가고 싶으면 잡과라든지 묵과를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서울금고법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 서울금고법이 어디 명시되어 있냐면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이잖아요. 경국대전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서울들은 문과 안 되고, 이 잡과나 묵과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삼품까지만. 당상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국세청장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는 당상관까지는 절대 올려주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서울금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될 건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넘버 2인 중인을 양반과 철저하게 구분짓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역관이다. 자식도 역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역이 세습되고, 양반처럼 나란 일을 하기 때문에 역을 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들도 군대를 안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으나, 그거 말고 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양반이 볼 수 있는 문과 시험 응시 안 시켜준다라는 거. 됐죠? 또 여기에다가 관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당상관까지는 안 올려줘요. 이걸 바로 한품 서용제라고 해요. 한품. 품기를 주긴 하지만 거기 한계를 정해가지고 적당히 써먹더라. 이것이 바로 한품 서용제. 절대 당상관 안 됩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니고 실무만 담당하게 하고,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중인은 중인끼리 혼인을 시켰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문제도 중에서 양반 중인 살펴봤어요. 그동안 시험에서는 워낙 중인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중인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당상관에 올라갈 수 없고 문과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서울들이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들이 계속 우리 이런 한품 서용제 없애줘, 우리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 계속 요구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게 언제냐면 정조 시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 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평민 또는 상민을 살펴볼 텐데, 똑같습니다. 가장 많은 건 농민. 이들 말고도 수공업자랑 상인이 있는 거.
이거 고려시대 때랑 똑같은데요. 하나 조심할 건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농민들은 뭐라고 불러줬죠? 백정이라고 불러줬죠. 근데 조심하세요. 조선에서 백정이라고 말하면요. 소라든지 돼지 잡는 도살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하시면 안 돼요. 되셨어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공업자. 고려시대 때 수공업자를 뭐라고 불러줬었어요? 공장이라고 불러줬어요. 조선시대 수공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에요. 그 수공업자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명부를 공장안. 그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이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가가지고 나라에서 만들라는 거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든 물건은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었고요. 상인요? 이 상인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는데요. 일단 두 개의 상인을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나라가 만든 상가를 시정이냐는데 그 시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전국의 장시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부상. 우리가 장돌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양에서요. 국가가 만들어준 점포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이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부상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도 다 국가가 명단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파트,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조선은 농업을 가장 근간으로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어차피 고려도도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농업을 바라볼 때도 유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우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소한 게 짱, 자급자족이 짱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거 이거 계속 발달하게 되면 나라가 경제가 이제 융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느 정도는 뭐 하려고 하냐면 좀 이렇게 좀 차별한다 그러나요? 국가가 통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좀 차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단 이들은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농민들 가지고 군대 운영하면 되니까 그들은 군대까지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세금 내. 그래서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정도는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요. 고려시대 때 평민 중에서 가장 하층 평민 누구였었죠? 향부국 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조선에서도요. 가장 하층 평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량역천이라고 불러줘요. 신량역천. 양인은 양인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천인들이나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양인 신분이지만 천인들이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바로 이제 신량역천. 그게 7가지 일이라고 해서요. 칠, 반, 천, 역 이렇게 불러줘요. 되게 힘든 일들. 일단 여러분 수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해군 있잖아요. 그 수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군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봉수꾼들 있잖아요. 그 봉수 지키는 그런 사람도 되게 힘들고요. 뱃사공들, 조조이라고 하는데 뱃사공도 되게 힘들고 소금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기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양인이긴 하지만 가장 아래쪽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일반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조건부 양인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천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민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거 노비. 노비 말고도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창기라고 하면요. 기생을 말합니다. 뭐 이런 세력들을 불러줍니다. 우리 노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죠. 일단 노비는 매매, 칭여, 상속의 대상이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뭐 필기 안 하겠고요. 일천직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이면 자식은 자동 노비가 돼요. 됐죠? 그럼 또 하나. 근데 만약에 엄마도 아빠도 둘 다 노비이다. 이랬을 경우 주인이 서로 다른 노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는 누구 소속이 됩니까? 엄마 쪽입니다. 그래서 천자종모법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건 이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대신에요. 이 노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노비, 그 다음에 사노비. 이 관노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노비 이렇게 불러주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근데 그 다음에서 다시 나눠지는 명칭은 조금 고려랑은 달라요. 사노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 집 바깥에 살고 있으면 외거노비. 저 고3 때처럼요. 집안에서 직접 뭐 각종 뭐 농사를 비롯해서 잡일을 하는 사람이 솔거노비.
되셨어요. 그리고 주인집 바깥에 살고 있는 이런 노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일정 정도 주인에게 몸값에 해당하는 걸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것을 바로 신공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는요. 관청 밖에서 살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나의 몸값을 제공하느냐. 그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져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이병노비 같은 경우는요. 선상노비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선방이 아니라 선상노비. 근데 이 선상노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관청에서 며칠 나와가지고 일해. 그러면 거기 가서 관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물건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이들을 바로 이병노비 또는 선상노비라고 하고요. 아니면 납공노비 같은 경우는요. 신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돈이라든지 옷감 같은 걸 가지고요. 내 몸값을 지불하느냐. 그러니까 내 몸값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냐에 따라서 납공노비냐 이병노비냐 이렇게 불러줘요.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 이병노비 같은 경우도요. 직접 내가 들어가서 역을 행사하는 거니까 되셨어요? 노동력 이해 가시겠죠? 납공노비 요거 하나만 납공신공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요. 이 신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 옷감이라든지 저화를 갖다 바친다 그러면 아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감이나 돈을 가지고 갖다 바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도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고려랑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텐데 그 중에서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일반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짓는 바람에 양반들의 노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사회보장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연습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지난번 고려에서 읊어봤었던 사회보장제도 뭐가 있을까요? 곡식이 부족할 때는 나라에서 의창을 통해서 곡식을 빌려준다라고 했었고 물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평창에서 물가를 조절해 준다라고 했었고 또 동서대비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도 개경 2군데 병원을 만들어 놨었고요. 해민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약 제공해 준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위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런 보가 참 많은다 그랬죠. 이 보라고 하는 게요. 기금 같은 거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기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던 것 제위보 이렇게 썼어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도요. 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돼서 옵니다. 조선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와서 의창이 와요. 그대로 의창이 오는데 단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고려시대 의창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긴 받는데 아주 싼 이자를 받는 거고요. 반면에 조선시대 의창은요. 무이자예요. 좋죠. 단 공짜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기본 원곡 있잖아요. 원래 곡식.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원금 있잖아요. 그게 바닥에 나는 거예요. 곧 그래서 이 의창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사창제라는 게 있어요. 의창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운영하는 곡식 창고 같은 거예요. 반면에 사창이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누가 하는 거냐?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자기네 동네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상평창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단 하나 특징은 고려시대 상평창은요. 그냥 물가 조절 기능만 했는데 조선시대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능도 하면서 의창이 지금 나중에는 이제 곡식이 다 바닥내면서 쌀을 빌려줄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휼, 가난한 백성들에게 살 꺼주는 그런 일들도 같이 잠깐 도모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서대비원도 그대로 오는데 명칭은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냐면 동서, 활인서. 그래서 수도 한양에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치료도 해주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막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량자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치료도 주고 먹을 것도 제공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동서자 빼버리고요. 활인서 이렇게 갑니다.
해민국은요, 해민서로 이름을 바꿔요. 아, 조선은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서자로 바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위보 같은 경우는 재생원. 그랬다가 이 재생원을 나중에 이제 해민서에 포함을 시켜버리는데 이렇게 바꾸는 시기가 언제냐면 세조시기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세조시기 때 바꿨다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같은 걸 보니까 아, 같은 시기 때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서서 공부해놨더니 지금 여기서는 뭐 딱히 생각할 건 없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요. 이제 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138쪽 있잖아요. 가장 하단부에 나와 있는 향촌사회 운영입니다.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 향자 들어가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향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었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지방행정 조직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바로 군, 현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럼 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면, 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을인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 동네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단위에서 면, 촌 단위 정도까지. 여기가 바로 이제 향촌 사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향촌 사회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텐데, 제가 앞서 말했죠.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15세기, 그게 바뀌는 건 16세기. 그래서 15, 16세기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세기 때 향촌 사회, 지방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요, 중앙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중앙 집권이 예전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모든 군과 현에다가 수령을 파견했고, 그 수령에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준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수령 권한이 강해지죠. 그래서 누구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향리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수령을 파견했다 그래서 동네 양반들 가만히 있냐? 아니죠. 동네 양반들, 우리 아까 뭐라 불렀어요? 제지사족이라고 불러주죠. 그죠? 선빈의 가문들. 그 선빈의 가문들도요, 조직을 형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향소였었어요. 기억나세요? 동네 양반들이 유향소를 만듭니다. 단 조심하실 건요, 동네 양반들도 나름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군, 그 현, 거기에 소속된 그 양반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게 향안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양반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대 쪽까지 딱 봤을 때 나름대로 높은 관직 좀 하고 집안이 괜찮은 경우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꽤 괜찮은 양반들이 유향소를 만들어서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혹시 수령의 힘이 너무 세지 않은가 견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들으셨죠? 근데 견제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집권이 강화된 게 15세기 모습.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5세기 같은 경우는요, 수령들이요, 어떤 걸 가지냐면 원악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국어사전 찾아보시면요, 되게 나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악향리라고 하면 결국 향리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원악향리를 수령에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줬어요. 되셨어요. 또 수령이 하다 보면은 때로는 수령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9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통치 못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백성들은 수령을 뭐 하면 안 되면 고소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물론 그때 수령이 반역죄를 저지른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 지역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해놨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령에게 주면서 수령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수령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면 거꾸로 수령을 그럼 누가 견제합니까? 누가 할까요? 그 위에는 관찰사가 견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이러했던 모습이 16세기 가면서 달라진대요. 그럼 중앙집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한다. 중앙집권이 서서히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사족들 있잖아요. 그 사족들의 세력이 커져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세기 가면 수령의 권한도 예전까지는 아니고 조금 약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16세기를 볼 때는요, 사족의 지배 권한이 또는 지배 세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족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지 16세기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첫 번째가 바로 향약입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동네에서 지키자고 만들어진 약속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지키자고 만든 약속, 이걸 바로 향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네 약속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봤더니 일단 유교적인 걸 근간으로 해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향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향약에서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내용이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예속상교, 사람들 살 때는 예를 기반으로 하고, 과실상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면 서로 꾸짖어도 주고, 환난상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부조를 말하죠. 그러니까 유교 윤리에다가 상호부조가 결합되어져서 만드는 것이 우리 향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나쁜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부모한테 잘 못하는 되게 불효자가 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딱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향약인 거예요. 자, 이런 향약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조광조입니다. 근데 그가 직접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여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참 좋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보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광조 죽으면서 살짝 시큰둥이 시작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황이라든지 이이가 등장하면서 이 이황과 이이는 자기가 이제 지방의 관리로 나가잖아요. 또 자기가 나갔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맞는 향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이 만드는 대표적인 게 예안 향약이라는 게 있고, 이이가 만든 대표적인 게 해주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안 향약, 해주 향약. 그 동네에 맞춰서 향약들을 만들더라.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건 주로 이제 유교 윤리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동네 살인들, 그러니까 사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서요, 백성들이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식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적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교화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가겠습니다. 교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가면 교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옳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이 바로 교도소죠. 교도소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동하지 못하게끔 한 공간에 갖둬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의미로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을 좋은 순한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 이걸 바로 교화라고 해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향약을 만들었던 동네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인이고 의고 예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들에 대해서 엄청 잔소리해요. 아까 말했던 부모한테 정말 막대먹게 하는 페류나들 있잖아요. 그런 페류나들은요, 이 향약 회원들이 가가지고요, 멍석말이 같은 것도 합니다. 막 두들겨 패기도 해요. 심한 경우는 동네에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약을 만들고 그 향약을 운영시켰던 동네 살인들, 사족들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또보다는 양반들이 농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향약의 폐해가 도둑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향약을 제정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과 현 단위라면 그걸 범위로 좁혀볼게요. 리 단위로 좁혀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동약, 동계가 돼요. 이건 이제 특히나 그 안에서 양반들이 만드는 조직의 성격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반들이 사적으로 만든 어떤 조직의 성격.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잖아요. 외란 시기에 되면 처음에는 양반들만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평민도요,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또 뭐도 많이 발달시키냐면 예학이라고 하는 걸 발달시켜요. 예학.
예학이라고 하는 게 의례와 관련된 학문이에요. 제가 그때 얼핏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은요, 제사상도 함부로 안 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상님이라면 이제 상을 차릴 때 맨 안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떡국이든 밥이든 뭐 이런 거 넣고요. 가면 갈수록 생선도 들어가고 맨 앞쪽에 가면 과일 놓잖아요. 과일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홍동백서라고 해서 색깔 다 구분해서 위치 파악해서 그렇게 놓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막 과일을 맨 안쪽에 놓고 뭐 어디를 막 섞어 놓고 그러면요, 저희 집은 난리가 나요. 어디서 그런 무식하게. 그래서 저희 집은요, 명절 때마다 그렇게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저 음식이 저 때는 좀 약간 살짝 왼쪽 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살짝 가운데 쪽 오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이게 까먹으시니까 매번마다 이게 그 예법이 달라지긴 하는데, 예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예학이 되는 거예요. 예법을 지키는 거. 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리학에서는요, 이미 주자 선생이 집안에 있는 행사는 이러이러한 순서를 하라고 정리시켜놨죠. 그게 바로 뭐였었습니까? 주자간에. 예. 주자간에 되게 강조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남녀 칠세 부동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리학적 그 윤리 교과서, 소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요, 사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당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자의 위표를 모셔두는 곳이 사당인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조상님의 위표를 모셔둔 곳을 이제 가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가장 안쪽에 제일 조용한 데 가보시면요, 자기 조상의 위표를 모셔둔 가묘 같은 거 다 두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예학도 발달시키고, 그 다음 보학도 발달하는데요. 보학이라고 하는 거는 족보랑 관련돼 있어요. 족보. 뭐 그전에 족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족보는 조선시대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시작이 어디 됐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쭉 하는데, 그렇게 족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족보를 달달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보학. 이런 보학을요, 사족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반 평민들, 니들과 우리 양반은 다르잖아. 이걸 정확하게 명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우월의식.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족의 내부 단결을 강화시키더라. 자, 그러니 이런 거죠. 사족들 같은 경우는 군현 단위로 향약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지키게끔 하고, 또 동네 단위로는 동약, 동계를 조직하기도 했고, 예학이라든지 보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들만의 어떤 세력권을 더욱더 공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 결정타가 하나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서원입니다. 아니요, 5번인가요? 자, 일단 여러분 서원은요, 학교예요. 학교. 이 학교 중에 여러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도산서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 있었죠. 예, 이런 학교들을 대단히 많이 설립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유학,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특징인 것은 국가에서 만들었던 성균관이라든지 이제 향교와 다르게 서원은 사족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돈 털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성리학자 있잖아요. 그 성리학자들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뭐 성리학을 비롯해서 이런 서원, 아까 보셨던 가묘, 죄다 제사를 지내요. 예.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우월했던 사람들에게 제사까지 지내고, 아니면 자기 직접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받들어 섬기더라, 이런 공간이죠. 자, 이런 서원이 최초로 시작됐던 곳은 어디냐면 경북 영주예요. 이때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서원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백운동 서원은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제사도 지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냐? 요거는 고려 말에 최초로 성략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안양이잖아요. 안양 제사 지내려고 만든 곳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안양 선생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을 그냥 어떻게 내버려두니 이러면서 만든 게 이제 백운동서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황 선생이 다시 또 이곳에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황 선생이 아니 이 백운동서원은 국가에서 직접 막 뭐랄까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라고 왕에게 건의하자 왕이 그럼 알았어. 내가 직접 이름도 지어줄게. 라면서 소수서원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내려줘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소수서원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서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서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구를 기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족들끼리 동네 안에서 이제 세력을 계속 공고히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서원은요, 전국에 수백여 개에 달합니다. 근데 그 수백여 개의 서원들 중에서도 국가가 이런 소수서원처럼 직접 이름도 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이런 서원들은 따로 묶어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개념 조심하세요. 백운동서원이다, 소수서원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 서원의 그냥 이름 자체예요. 이런 서원이 전국에 수백 개예요. 근데 그 수백 개 중에서도 국가가 야, 이런 서원은 국가가 직접 진짜 뭔가 후원을 해줄 거야. 이렇게 지정해주는 서원들 있잖아요. 그런 서원들은 따로 묶어서 사액서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현판을 써주기도 하고요. 직접 왕이 써서 내려주기도 하고 공부하라고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되게 많이 하죠. 뿐만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는 그 사원에 소속된 거 있잖아요. 서원이라는 사원, 절에 소속된 토지는 세금 안 낸다 그랬었죠. 거기 있는 승려들은 군대 안 간다 그랬죠. 면세 면역이라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유학 공부하라고요. 사원에 소속되는 학생들은 군대 안 가고요. 서원 소속의 토지는 세금도 안 냅니다. 면세 면역의 특권까지 인정을 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유학자도 계속 배출하고 그 유학자가 나중에 정치판에 가면 각자 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서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1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쭉 보니까 사족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네 세력을 키우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대비시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것들은 동네 이제 사족들이 만든 거라면 농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농민들이 만드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향도예요. 우리가 향이라면 고향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향은요, 향기향이에요. 뭔지 아시죠? 매향 활동을 펼쳤었던 그 고려의 조직, 그 고려의 농민 조직이 조선에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신앙 활동도 전개하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자기네들 추진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왜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그 동네 주민들 서로 막 돕잖아요. 대표적인 게 장례식 치를 때. 옛날 장례식 치를 때요, 뭐 정말 일단 땅도 파야 되고 시신도 묻어야 되고요, 오는 손님들 받아서 음식도 해줘야 되고 너무 그 상주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단 동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묘지까지 상여가 나가잖아요. 이때 상여를 막 꽃으로 장식해 나가는데 그 상여를 드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도 그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나올 때 그 관을 이렇게 운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여를 운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상여를 운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독꾼이라고 합니다. 이 상독꾼이요, 바로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향도라고 하는 조직에서 나온 겁니다. 농민들이 서로 어려운 일 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일을 할 때 서로 도와주는 거, 이걸 바로 이제 두레라고 하죠. 그러셨어요? 사족들이 만들었던 조직과는 대비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법률제도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조선의 법률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은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을 보면 나라가 어떻게 통치할지,
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범죄사건을 처리하기엔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중국의 대명률 있잖아요. 명나라의 법. 이 명나라의 대명률을 일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조심하실게요. 고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주로 이제 관습법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당률이라고 해서요, 당나라 거, 당나라 법률을 이용했는데, 조선은 경국대전 기본 깔고 명나라 법률을 일부 이제 사용하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요, 가장 나라에서 무섭게 다루는 사건이요, 일단 반역죄. 뭐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강상죄. 이 강상죄라고 하는 게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짓 하는 거. 불효를 하거나 나라를 배신하거나 뭐 여자가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지아비를 똑바로 못생겨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반역죄, 강상죄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엄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문제가 일어난 지역의 수령 있잖아요. 수령은 파문당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군현 있잖아요. 이 군현과 현은요, 강등당합니다. 그러니까 군과 현도 그 크기에 따라서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부에서 발생하면 그 부를 목으로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에서 발생하면 군, 군에서 발생하면 현 이런 식으로 강등시켜버린다. 그만큼 반역죄와 강상죄가 되게 커요. 예전에 막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를 되게 열심히 믿었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조 때 인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 장례를 안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동네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강상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뭐 범죄가 저질렀다. 그럼 그 형벌에 해당하는 그 이제 뭐랄까요? 처벌이 나오게 될 텐데 5가지예요. 태, 장, 도, 유, 사라고 해서 태와 장은 맞는 거고요. 도는 감옥에 가두는 거, 유는 유배 가는 거, 사는 죽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신분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이렇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신분별 차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쌍방이 뭐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이 싸웠다 그러면 당연히 양반 쪽은 처벌 없이 풀려나는 거고 평민은 처벌받는 거고. 그러니까 뭐 노비가 주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주인보다는 노비에게 엄청난 형벌이 내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분별 차별이 있었다. 자, 이번에는 사법기관. 사법기관은요, 여러 군데 있어요. 일단 중앙에서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사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의군부, 국왕에게 소속되어 있는 최고의 이제 재판기관이라고 얘기했었고, 사원부, 요 관리들의 여러 가지 비리 뒷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두 개 다 이제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형조 같은 경우는 일반 법률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한성부 같은 경우는요, 한성이라고 하는 게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당하는 게 한성부가 되겠고, 장례원 같은 경우는요,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지방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럼 일단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또나으리, 그러니까 수령을 찾아가요. 근데 수령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냐? 관찰사를 가는 거야. 그러면 재판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군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소 가능한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파악을 해보셔야 되냐면 봤더니 사또가 하는 일은 재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걷고 재판도 해요. 그렇죠? 뭐 한성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가 재판과 관련된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선에서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법기관과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행정기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치하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사법부가 독립되었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되셨어요? 아직은 사법부 독립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독립이 되는 게 언제냐면
나중에 갑오개혁 때 1894년이니까 이건 이제 조선 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많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주로 이제 어떤 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사또나 관차사를 찾아갔을까요? 소송을 받더니 15세기 때는 주로 이제 노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노비가 다른 집 노비랑 뭐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자식 낳는데 근데 그 집에서 뭐 자식을 안 준다 뭐 이런 식 같은 거 비롯해서 많은 노비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좀 있었다면 16세기 때는요 이거보다는 조상님의 묘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바로 산속 문제라고 해요. 산속. 묘자리를 둘러싼 논쟁.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을 더 좋은 명당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그것이 자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용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하나가 빠져있는 게 140페이지 가운데에 가족제도의 변화 부분. 거기 보니까 이제 가족제도가 16세기 말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정치변동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 부분을 살펴볼 테니까 그건 좀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전기 사회 구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